그러니까 남자들은 죄다 도둑놈이라니까. 너도 조심해. 잘못하다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야지. 정말 그에게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일까? 수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솟는다.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짓눌러댄다. 아버지를 다른 여자한테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한숨을 길게 내쉰다.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수미야, 행여 남자가 딴짓을 하더라도 그저 모른 척 해라. 그 뒤를 캐면 결국 부부의 인연은 끊기는 법이야. 인생을 어머니처럼 살 순 없었다. 곰고 또 곪아가는 상처를 빨리 터뜨리지 못하면 결국 어머니처럼 처참한 삶을 살게 되리라. 어서오세요 여러분.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은 이울순 작가님의 안개숲 준비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등단작으로 소설집 떠도는 자들의 섬에 실린 단편인데요. 술에 취한 남편은 뜬금없이 입양을 하자고 합니다. 급기야 남편의 전화로 난데없는 여자의 목소리까지 흘러나오죠. 의혹투성이의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움을 극복해 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안개숲, 이울순. 바람을 동반한 빗줄기가 거칠게 쏟아지고 있다. 거센 강풍으로 상가의 돌출 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구석진 곳에 박혀있던 쓰레기들이 고무풍선처럼 바람을 타고 거리를 누빈다. 창가에 기대어 밖을 내다보던 수미는 무언가 뜨거운 덩어리가 가슴으로 치밀고 올라오자 신음을 씹으며 고개를 돌린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실팍한 구릿빛 얼굴로 신문을 훑어보다가 수미의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신문을 반으로 접으며 고개를 들곤 당신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하는 표정으로 수미를 올려다본다. 아까부터 수미의 생각은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하지만 막상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쉽사리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덮을 수도 없는 문제였다. 그는 어젯밤에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아찔했지만 충격이 가시자 어쩌면 그가 취중에 한 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다시금 그의 입에서 잠꼬대처럼 흘러나오자 그제야 수미는 취중 진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같아선 당장 그를 깨워 어찌된 영문인지 따져 묻고 싶었으나 한밤중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사람을 깨워 왈가왈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 때문에 밤새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수미는 양비간에 경련을 일으킨다. 어젯밤에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수미의 말에 그는 황급히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출근이 늦었다며 허둥지둥 안방으로 들어가 출근 준비를 서두른다. 수미는 그 뒤를 따르다가 문득 그의 등에서 섬쩍지근한 무섬증을 느낀다. 그가 언제부터 저리도 뻔뻔스러운 두 얼굴을 갖게 되었단 말인가. 예리한 칼날이 심장을 가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자 수미는 슬픔과 중호심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절망감을 씹는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솔직히 말해봐요. 네? 수미가 애써 격정을 누르며 말하자 그는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입으면서 제발 아침부터 시비 좀 걸지 말라고 짜증을 낸다. 수미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앞을 가로막는다. 그때 작은 방에 있던 딸아이 미나가 안방으로 뛰어오더니 재빨리 아빠의 팔을 붙잡는다. 아빠, 빨리 가. 오늘 내가 당번이라서 일찍 학교에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자 그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나를 와라 껴안고는 그 볼에 뽀뽀를 한다. 그러고는 서류 가방을 챙겨 딸아이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수미는 방금 그들이 빠져나간 현관문을 멍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순식간에 인생의 무상함을 절감한 것이다. 수미는 머리를 내두른다. 어쩌면 이건 시작에 불과한 태풍의 조짐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신은 어떻게든 이 거대한 회오리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고 수미는 생각한다. 수미는 참담한 표정으로 소파로 가 드러눕는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잔 탓인지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오고 온몸의 삭신도 욱신욱신 쑤셔댄다. 전화벨이 울리자 수미는 만사 귀찮다는 표정으로 반대편으로 돌아눕는다. 보나마나 이 시간에 전화할 사람은 미정원 신자뿐이다. 전화벨 소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자 수미는 벌떡 몸을 일으키곤 탁자 위에 있는 소화기를 신경질적으로 집어든다. 신자의 목소리가 수미의 귀 속으로 날카롭게 파고든다. 어머머, 얘 조금 전에 우리 아파트 12층에서 여자가 뛰어내려 죽었대. 아, 글쎄 그 집 남편이 바람도 그냥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예 딴 살림을 차렸다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죽은 여자가 우리 미정원 단골 손님이지 뭐니? 저번에 너도 봤잖니, 그 여자. 수미는 정신이 아득해진다. 세상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렇게 목숨을 함부로 내팽개치다니. 가슴이 아릿해진다. 그 여자라면 이틀 전 신자네 미정원에서 얼핏 본 적이 있었다. 화사한 꽃무늬의 홈웨어를 입은 여자의 흰 살결 때문인지 그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날 신자네 가게에서 퍼머를 한 여자가 막 미정원에서 나가려고 할 때 수미와 맞닥뜨렸다. 어깨로 부드럽게 흘러내린 갈색 머리칼과 우물처럼 깊은 까만 동공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던 여자였다. 소화기에선 신자의 수다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죄다 도둑놈이라니까. 너도 조심해. 잘못하다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라. 세상에, 믿을 놈이 있어야지. 신자의 말 때문인지 수미의 가슴속 여기저기서 돼지가 쩍쩍 갈라지듯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어쩌면 그도 은밀한 곳에서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을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말이 그토록 쉽게 튀어나올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미치자 뒷골이 당기고 머리에 통증이 더 심해지면서 그에 대한 미움 또한 더욱 가중된다. 수미는 계속 수다를 떨어대는 신자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소화기를 내려놓는다. 그리고는 아예 코드까지 뽑아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다시 전화를 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미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내 탁자 위에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전원 스위치를 꾹 누른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텔레비전에 집중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라고 수미는 생각한다. 텔레비전 아침 드라마 안개숲이 막 시작되고 있다. 가정을 가진 남녀의 불륜을 다룬 인기 드라마다. 이 시간이 되면 수미는 체면에 걸린 사람처럼 만사 일을 제쳐놓고 텔레비전 앞으로 쪼르르 달려가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의 불륜이 마치 자신의 남편 일처럼 느껴지고 그토록 아름답게 여겼던 이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사랑이 오히려 수미의 심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것 같다. 드라마 속 남자는 육체적 사랑을 위해
여자의 가느다란 허리를 껴안으며 호텔로 들어간다. 룸으로 들어간 그들은 오로지 그것만을 원했던 사람들처럼 서로 허겁지겁 옷을 벗어던지곤 삽시간에 뱀처럼 뒤엉킨다. 그런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남자의 아내는 오늘도 그 남자를 위해 부엌에서 온갖 정성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문득 신자의 말이 떠오른다. 남편이란 존재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야 비로소 내 남편이야. 밖으로 나가면 어느 년하고 붙어 다니는지 알게 뭐야? 그러면서 신자는 수미에게 제발 예쁘게 꾸미고 다니라고 달달 볶아댔다. 그때마다 수미는 사람은 겉모습보다 속이 알차야 한다고 반박했다. 속빈 강정은 금방 실증나는 법이라고. 그런 수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자는 큰 소리로 깔깔거렸다. 헌데 조금 전 통화에서 신자는 남자가 생겼다고 속을 털어놓았다. 바람둥이 남편한테 신경 끄고 사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신자는 그 여자의 죽음을 빌미 삼아 자신의 불륜을 어떻게든 자기 방식대로 합리화시키려고 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전화를 끊어버린 것이다. 수미는 드라마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전원 버튼을 눌러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갑자기 집안이 고요해진다. 수미는 걷잡을 수 없는 초조감에 휩싸인다. 정말 그에게 자신이 모르는 여자와 아이가 있는 것일까? 그래서 어젯밤 아이를 입양하자고 했던 것일까? 벼랑간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르자 수미는 그가 원망스럽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 그가 아이의 입양 문제를 꺼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고 수미 또한 그 말을 농담이려니 하고 귓등으로 받아넘겼다. 억울함과 분함에 두 눈까지 벌게진 수미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창밖을 바라본다. 비바람을 동반한 빗줄기는 아까보다 더욱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날씨 때문인지 수미는 갑자기 오빠가 그리워진다.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찾아 바다로 떠났던 오빠. 수미는 중얼거리듯이 오빠를 부르며 유년의 추억을 떠올린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다. 농촌의 초가지붕들이 마치 동화 속의 세상처럼 아늑하게 보였다. 어린 수미는 그런 하얀 세상에 도장을 찍듯 작은 발자국을 남기며 오빠를 따라서 집 근처의 동산으로 올라갔다. 동산에서 바라본 마을은 하얀 솜사탕처럼 마치 내일의 꿈을 그릴 수 있는 맑고도 깨끗한 도화지처럼 보였다. 그곳에서 수미는 오빠와 함께 눈싸움을 했다. 큰 소리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며 눈사람을 만들었다. 맵고 시린 추위에도 불구하고 눈사람을 만드는 일은 더없이 즐겁고 신나는 일이었다. 두 개의 연탄재가 커다란 눈덩이로 변하자 오빠는 그걸로 눈사람의 형태를 만들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한 검은 수치로 눈썹과 코를 만들었고 빨간 천으로 정성스럽게 붉은 입술까지 만들어주자 마침내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마른 솔가지로 모자까지 만들어서 씌워주자 그 모습이 한결 돋보였다. 하지만 그 모습이 괴상하기 짝이 없었다. 마치 뻘건 피를 빨아먹은 드라큘라 같았다. 오빠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잠시 눈사람을 바라보다가 냅다 발길질로 걷어차버렸다.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 눈사람은 언덕바지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갔다. 그 무렵부터 아버지와 어머니의 잦은 불화가 시작되었는지도 몰랐다. 툭하면 읍내로 나돌던 아버지. 어머니는 농사일을 내팽개친 아버지를 붙잡고
고함도 질러보고 온갖 좋은 소리로 부탁도 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밖으로만 나돌았다. 오빠의 불만이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마땅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자신에게 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그 불만을 드러내놓을 수도 없었다. 아버지의 비위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학비와 용돈을 타기는커녕 당장 학교를 그만두려는 불효령부터 떨어질 게 뻔했다. 그 때문인지 어머니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야유어갔고 방에서 매일처럼 방바닥이 푹푹 꺼지는 한숨 소리만 새어나왔다. 오빠는 그런 어머니를 몹시 안쓰럽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면서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오빠는 아버지를 더러운 짐승 보듯 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한바탕 난리를 쳐대곤 끝내 집을 뛰쳐나갔다. 오빠는 그런 아버지를 향해 노골적으로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어댔고 그 소리가 듣기 싫은지 어머니는 가까스로 몸을 추스르며 오빠를 조용히 타일렀다. 얘야, 남자들은 누구나 한 번은 그럴 수 있는 법이란다. 넌 그냥 모른 척하면 돼. 사내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조강지처한테 돌아오는 법이니까. 그날 밤 수미는 스케치북을 펼치곤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엉켜 싸우는 장면이었다. 그림이 완성되자 그 아래에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크게 싸웠다 라는 글자를 써놓았다. 어설프게 그려놓은 그림 속의 아버지는 커다란 황소처럼 힘이 셌고 어머니는 그 밑에서 병든 암캐처럼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떠나자 집안이 썰렁해졌다. 수미는 혼자 노는 게 심심해서 동네 아이들을 불러 모아 창고 속에 있는 고구마를 몰래 빼내곤 이장내 보리밭 근처에서 불을 피워 고구마를 구워 먹었다. 그런데 그만 채 꺼지지 않은 불씨가 옆에 있는 꼴더미로 옮겨붙는 바람에 남의 집 소에 1년 먹을 양식을 몽땅 태워버렸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허겁지겁 사태를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고 마침내 변상을 해주기로 합의를 본 후 수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어머니는 좀처럼 잡지 않던 회초리를 들었다. 이년아, 왜 니까지 애미 속을 썩이는 게야? 하며 철썩철썩 종아리를 내리치자 수미는 자지러지게 비명소리를 내지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에 놀란 오빠가 공부하다 말고 안방으로 뛰어오더니 수미를 옆으로 밀치곤 대신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올렸다. 수미가 잘못한 건 순전히 자신의 탓이라고. 함께 놀아주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차라리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라고 말하자 어머니는 부르르 손을 떨더니 이내 회초리를 마당으로 휙 내던지고는 밖으로 횡하니 나가버렸다. 오빠는 서럽게 울고 있는 수미를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히곤 눈물도 닦아주고 사탕도 주면서 노래까지 불러주었다. 사방에선 풀벌레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간혹은 개 짖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날따라 수미는 애써 자신을 위로하는 오빠가 더없이 고맙게만 느껴졌다. 그때 오빠가 말했다. 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서 돈을 많이 벌 거야. 뜬금없는 오빠의 말에 수미는 놀란 토끼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오빠를 빤히 쳐다보았다. 오빠의 커다란 두 눈이 사슴의 눈처럼 그토록 슬퍼 보일 수가 없었다. 오빠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난 선장이 되는 게 꿈이야. 은빛 물고기들을 쫓아 망망한 바다를 떠돌며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을 항해할 거야. 고래와 식인상어와 수많은 물고기들과 만나 자연의 언어를 주고받으며
세상을 마음껏 배회하는 게 내 꿈이거든. 그게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라는 거지. 하지만 수미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슬픈 현악기의 선율처럼 들려왔다. 어느새 수미의 얼굴에 소리 없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오빠만 생각하면 수미는 가슴이 저려온다. 이제 더는 볼 수 없는 오빠. 수미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긴 한숨을 내쉰다. 사람의 일이란 그 앞날을 모르는 것이다. 그토록 자상했던 아버지도 한순간에 돌아서지 않았던가. 그래서 오빠가 그런 꿈을 갖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이윽고 수미의 흐릿한 시선이 흔들거리는 커튼에 가닿는다. 작은 물방울 무늬가 박힌 커튼이 음산하게 움직인다. 수미의 등줄기로 서늘한 냉기가 흘러내린다. 죽은 그 여자가 커튼 뒤에 있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엄습해온다. 수미의 이마에 식은땀이 솟는다. 수미는 얼른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린다. 그 여자는 왜 하필 이런 날에 죽었단 말인가? 잠시 후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자 수미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식탁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의 휴대폰을 찾아낸다. 그리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이걸 다 놓고 갔단 말인가 하고 혼자 투덜거리며 전화를 받는다. 하지만 상대방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다. 수미는 의아한 얼굴로 휴대폰을 잠시 바라보다가 꺼버린다. 그리고는 도로 소파에 누우려다가 말고 거실 한편에 있는 청소기를 바라본다. 아무리 혼자 끙끙대봐야 속만 까맣게 타들어갈 뿐이다. 어차피 그가 퇴근해서 들어와야 모든 의문이 풀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자 수미는 얼른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 청소기 줄을 길게 잡아당기고는 플러그를 전원에 꽂은 후 집안 구석구석 먼지와 이물질을 청소기로 박박 문질러 닦아낸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수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며칠 전부터 그는 사업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도 혹시 죽은 그 여자의 남편처럼 딴살림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그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수미가 집안 청소를 거의 끝냈을 때였다. 수미는 다소 불안하고 초조한 낯빛으로 발신자 번호부터 확인한다. 전혀 모르는 번호다. 수미는 대뜸 이건 제 남편의 휴대폰인데요 하고 말하자 난데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저쪽에서 흘러나온다. 수미의 몸이 긴장감으로 빳빳해진다. 여긴 청명 어린이집이에요. 정 선생님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사무실에도 안 계셔서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수미가 매우 불쾌한 어조로 말하자 상대편에선 입장이 난처한지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한다. 사실 정 선생님께서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거든요. 어제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오질 않았어요. 그 아이를 다른 집에서도 입양을 원하고 있어서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순간 우두망찰한 수미는 하마터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어젯밤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던 입양 문제가 소화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수미의 양 어깨로 무겁게 짓눌러댄다. 수미는 육중한 유리 속에 자신이 꽁꽁 갇혀있는 기분이다. 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안개뿐이다. 수미는 삶은 어쩌면 얇은 유리 조각처럼 깨어지기 쉬운 건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제가 찾아가겠어요. 남편은 지금 거래처 손님을 만나고 있는 중이라서 통화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어차피 아이를 입양하자면 제가 가봐야 하니까요. 그러고는 그쪽 약도를 묻자 상대편에선 어쩔 수 없다는 듯 알려준다.
수미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약도를 간신히 받아 그린다. 그림이 마치 자신이 어렸을 때 크레파스로 써놓은 글씨처럼 엉성하기 짝이 없어 보인다. 통화를 끝낸 수미는 한참 동안 벽에 등을 기댄다. 외출 준비를 끝낸 수미는 잠시 미나의 방으로 들어간다. 책장이랑 인형이랑 책들이 모두 그의 손길이 묻어있는 것들이다. 그는 할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탓인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싶어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미는 미나를 낳곤 불임이 되고 말았다. 그게 늘 그에게 미안한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수미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했다. 그럼 그가 왜 느닷없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는 것인가? 그것도 자신에게 상의 한마디도 없이 말이다. 무엇보다 그게 수미를 어둠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이의 존재보다 그 아이 엄마의 존재가 더욱 궁금해지면서 아침 드라마 안개숲이 스쳐가고 신자의 불륜 이야기가 스쳐간다. 그리고 다시금 신자의 말이 고문처럼 뇌리 속에 파고든다. 글쎄, 남자들은 모두 도둑놈이라니까. 그 여자 남편도 평소에는 얼마나 자상한 사람인지 모른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가게에서 반찬까지 사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더라. 그런데도 그 여자 얼굴은 만날 우거지상이었어. 그래서 아파트 여자들은 오히려 그 여자한테 다 뭐라고들 했다는 거야. 보기 겨워 그런다고. 팔자가 늘어진 여자라고 말이야. 수미는 얼른 고개를 흔든다. 진실과 거짓의 자리바꿈이 비단남의 얘기만은 아닌 것이다. 뱀의 허물처럼 벗겨진 한 가정의 진실과 거짓. 아버지를 다른 여자한테 보내야만 했던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수미는 미나방에서 나오면서 어릴 때의 일을 떠올린다. 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기어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베일에 쌓였던 아버지의 여자가 나타났다. 알고 보니 그 여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여자였다. 간혹 버스 정류소에서 얼굴을 맞닥뜨렸던 작은 키에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꼬리가 약간 위로 치켜 올라간 여자였다. 남편은 병으로 죽고 아들과 딸은 할머니가 키운다고 했다.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자리에 드러눕고 말았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어머니의 눈빛은 귀기가 들린 듯 시퍼런 불꽃으로 번뜩였다. 그런 어머니가 그날따라 비장한 각오라도 한 듯 몸을 부들부들 떨며 오빠와 수미의 손을 잡아 끌고는 그 여자네 집으로 내달렸다. 어머니와 얼굴을 맞닥뜨린 아버지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나무인이 되어 아버지 멱살을 움켜쥐곤 욕지기부터 퍼부어댔다. 야, 이 더러운 인간아. 그년이 그리 좋더냐? 그래서 저렇게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 새끼들 거정 버렸냐? 그러고는 침까지 땅바닥에 내뱉었다. 두려움에 벌벌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미는 가족을 버린 아버지가 그토록 미울 수가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여자가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여자의 머리끄덩이부터 움켜쥐었다. 네 인연이 웬수다. 한 동네 살면서 이렇게 감쪽같이 나를 속일 수 있어. 이년아, 나한테 무슨 억하 심정으로 이 몹쓸 짓을 하는 게야. 이 죽이려다. 울음에 가까운 어머니의 원성은 날카롭게 하늘을 찔렀다. 두 사람의 몸이 순식간에 뱀처럼 엉켜붙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디선가 장작 하나를 갖고 오더니 냅다 어머니를 후려쳤다. 어머니의 몸이 뒤로 발락 낮아빠졌다. 그제야 오빠가 날쌘 짐승 마냥 아버지한테 달려들어
팔뚝의 살점을 덥석 물어뜯고 말았다. 아버지의 짧은 비명소리가 울타리 밖으로 퍼져나가자 동네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하나둘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후 아버지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오빠는 그게 자신의 책임인 양 무척이나 괴로워했고 어머니는 그런 오빠를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하지만 수미는 날이 갈수록 아버지가 그리워졌다. 그래서 오빠와 함께 오르던 동산으로 올라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곤 울고 또 울었다. 아무리 미워도 자신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버지였다. 추석이나 설날이면 꼬리가 긴 가오리연을 만들어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 자신을 무릎에 앉히곤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목마를 태워주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살면서부터는 이미 예전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수미는 그런 아버지를 한없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때로는 그리웠다. 언제 그 뒤를 따라왔는지 오빠가 수미의 팔을 획 낚아챘다. 아버지는 우릴 버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슴에서 깨끗이 지워버려야 해. 그런 오빠의 두 눈에도 눈물이 글썽이고 있었다. 그리고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군대에 갔다 온 오빠는 결국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찾아 바다로 떠나고 말았다. 가난한 살림에 자신이 보탬이 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을 동반한 빗줄기가 미친 듯이 퍼부어대자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어머니는 매우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시커먼 하늘만을 올려다보고 또 올려다보았다. 마침 인근 교회의 종탑에서 종소리가 땡땡땡 음산하게 울리자 어머니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이구, 이게 무슨 개변이란 말이냐. 이건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게야. 아이고, 이 노릇을 어째. 네 오라비가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말이오. 그리고 얼마 후 어머니의 불길한 예감은 그대로 적중하고 말았다. 오빠가 동진하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배가 침몰했다는 비보를 알리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만 까무러치면서 쓰러지고 말았다. 그러고는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콜택시가 도착하자 수미는 재빨리 택시에 올라탄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지체할 수 없는 문제였다. 미나에게만은 자신의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고통이나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까만 불씨의 싹부터 잘라야 한다고 수미는 생각했다. 기사는 수미가 건넨 약도를 잠깐 보곤 곧바로 차를 출발시킨다. 수미는 고통의 신음을 속으로 삼키며 한숨을 길게 내쉰다. 와이퍼는 3단으로 고정된 채 계속 빗물을 닦아내고 있다. 수미는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곳이 어딘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런 수미의 불안하고 초조한 낯빛을 읽었는지 기사는 룸미러를 바라보면서 몇 분 후에 그곳에 곧 도착한다는 말을 해준다. 그러자 수미는 의자에 앉은 몸을 꼿꼿하게 세우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비에 젖은 새처럼 몸을 부들부들 떤다. 마침내 청명 어린이집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오자 수미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고개를 빠르게 휘젓는다. 어린이집 입구에는 녹나무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다.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 길 양옆으로 호랑가시 나무가 서 있다. 수미의 시선이 호랑가시 나무에 잠시 머문다. 불현듯 그의 말이 떠오른 것이다. 수미야, 호랑가시 나무 뜻이 뭔 줄 알아? 수미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성스러운 뜻을 가진 나무래. 우리의 만남처럼 말이야.
언제까지나 원앙새처럼 금술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지금은 저 호랑가시 나무 가장자리에 있는 5갈래의 작고 가는 가시들이 자신의 심장에 박히는 기분이다.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수미는 얼른 고개를 돌린다. 키가 중간쯤 되어 보이는 40 초반의 여자가 우산을 받쳐 들고 수미에게 다가온다. 푸른빛이 감도는 원피스 위에 갈색 코트를 걸친 그 여자의 표정은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입술선이 온화하고 턱의 모양도 매우 부드럽게 보이는 여자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자신이 이곳 원장이라고 말하자 수미도 자신을 소개한다. 원장실에 들어온 수미는 다소 불편을 느끼며 낡은 인조가죽 소파에 앉는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그런지 그 내부가 낡고 썰렁하다. 원장은 원두커피 2잔을 뽑아 한 잔을 수미 앞으로 내민다. 은은한 커피의 향내가 수미의 코끝에서 잠시 머물다가 사라진다. 수미는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도로 내려놓으며 숨을 한번 고른다. 아이는 몇 살이죠? 3살이에요. 수미는 정신이 멍해진다. 문제의 실마리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도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던가. 물론 섣부른 행동이 아닌가를 놓고 고심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의욕의 불씨는 내리에서 거대한 망상의 집을 짓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려온다. 수미야, 행여 남자가 딴짓을 하더라도 그저 모른 척 해라. 그 뒤를 캐면 결국 부부의 인연은 끊기는 법이야. 수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인생을 어머니처럼 살 순 없었다. 곰고 또 곪아가는 상처를 빨리 터뜨리지 못하면 결국 어머니처럼 처참한 삶을 살게 되리라. 수미는 2 주먹을 불끈 쥔다. 그럼 아이 엄마는 어떤 분인가요? 수미의 말에 원장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찻잔을 들곤 창가 쪽으로 간다. 정 선생님이 아무 말씀도 않던가요? 2 분의 의견이 서로 다르다면 내 입장이 여간 곤란한 게 아닌데 사실 그 아이 엄마는 불쌍한 여자예요. 말기 유방암 환자죠. 그러면서 원장은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들려준다. 어느 추운 겨울에 가난 아이를 안고 처음 여길 찾아왔었고 그때부터 어린이집에서 함께 일했는데 그만 덜컥 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성실하고 아주 착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여자는 미혼모였다. 그 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던 수미가 대뜸 그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캐묻자 그제야 원장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남의 사생활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딱 잘라 말한다. 다만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한국 가정에 입양시켜달라고 자신에게 당부했기 때문에 그 뜻에 따를 뿐이라고 원장은 덧붙여 설명한다. 그러면서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는 신문기자가 수미의 남편을 소개했다는 것이다. 정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아이를 수출품처럼 취급하는 우리 현실이 매우 슬프다고 했죠. 그러면서 해외 입양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요. 이제 우리 사회도 그런 아이들에게 가정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는 게 정 선생님의 뜻이었어요. 원장은 근엄한 교장 선생님처럼 말하고는 빈 찻잔을 치운다. 수미의 얼굴이 점점 더 참혹하게 일그러진다. 지금 그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원장의 뒤를 따르는 수미의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여겨진다. 이윽고 수미의 눈앞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는 4개의 방이 보인다. 그곳에서 제일 끝방이 바로 그 아이가 있는 토끼반이라고 원장이 말해준다. 그곳으로 들어서자 널찍한 공간에
각종 놀이기구들이 설치되어 있고 실내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울퉁불퉁한 그림들이 나붙어 있다. 20명쯤 되는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무슨 놀이를 하던 여선생은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수미를 기다렸다는 듯이 예의 바른 태도로 인사를 건네곤 그 아이를 눈빛으로 지목한다. 바로 저 아이예요. 노란 원피스를 입은 아이를 보는 순간 수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인형을 품에 꼭 껴안고 있는 아이는 혼자서만 놀고 있다. 커다란 눈과 양갈래로 따은 머리가 영락없이 미나이 어릴 적 모습과 너무도 닮았다. 수미는 그만 넋이 나간 표정으로 중얼거리듯이 말한다. 아니, 이럴 수가? 저 아이는 제 딸 어릴 적 모습과 너무도 닮았어요. 그럼 정 선생님을 의심하세요? 이런 일은 서로를 돕자고 하는 일인데 그런 엉뚱한 생각이 사로잡혀 사사로운 감정을 내세우면 정말 곤란해요. 원장의 노골적인 불만에 수미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 자신의 자존심이 마구 뭉개지는 그런 참담한 기분이 든 것이다. 의혹의 실마리를 찾기는커녕 더욱 일이 묘하게 꼬여가고 있지 않은가. 그때 원장은 수미와 함께 복도로 나오면서 메마르고 사무적인 어조로 말한다. 전 사실 이런 문제를 부인께서도 이미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결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 분이 좀 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의논한 후 입양을 결정하셨으면 해요. 그럼 빠른 시일 안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는 다른 가정에서도 원하고 있으니까요. 원장은 다시 아이들 곁으로 간다. 그러자 그 아이가 생글거리며 원장의 품에 안긴다. 참으로 예쁘고 귀여운 아이다. 하지만 수미는 선뜻 그 아이 곁으로 다가설 수가 없다. 어쩌면 원장의 말대로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수미는 침통한 표정으로 한쪽 모퉁이 플라스틱 통 속에 꽂혀있는 빛바랜 조화를 바라본다. 마치 자신의 초라한 몰골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수미는 생각한다. 그때 벼랑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수미는 창 너머에 있는 아이를 바라본다. 아이의 커다란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가엾게도 아이는 애타게 엄마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꾸만 아이의 노란 원피스 자락이 눈앞에서 팔랑거린다. 수미는 애써 고개를 내저으며 풀어진 코트 단추를 단단하게 여민다.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다. 그토록 퍼부어대던 빗줄기도 가늘어졌고 바람 또한 많이 잔잔해졌다. 수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거린다. 곧장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마땅히 갈 곳이 없다. 처음에는 신자를 찾아가서 속내를 털어놓을까도 했다. 하지만 선뜻 내키지가 않았다. 돌아오는 대답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애초에 남편을 믿지 말라고 했지. 죽은 그 여자도 처음엔 너처럼 그랬을 거야. 정말 신자의 말처럼 자신이 믿는 도끼의 발등이 찍힌 것일까? 깊은 혼란에 빠진 수미는 거짓과 진실, 그 중간 지점에서 잠시 길을 잃은 채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세상이 온통 안개로 뒤덮여 있는 듯하다. 수미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무작정 걷고 또 걷는다. 얼마나 걸었을까? 이제 더는 갈 곳이 없었다.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미는 고개를 돌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본다. 저 불빛들은 내일의 운명을 모르는 인간의 안식처가 아닌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삶의 불빛들.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의 삶일까? 그런 생각이 들자 그토록 들끓었던 분노가 차디찬 슬픔으로 변하면서 수미의 가슴으로 천천히 스며든다. 그때 미나의 얼굴이 커다랗게 포물선을 그리며 눈앞에 어른거린다. 엄마, 동생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여자 동생으로 말이야. 수미의 몸이 휘청거린다. 택시에서 내린 수미의 지친 어깨 위로 피로감이 내려앉는다. 저만치 코발트 색상의 건물 옆으로 자신의 2층 집이 보인다. 거실 문이 반쯤 열린 희미한 불빛 아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서성거리고 있다. 수미의 두 다리가 심하게 흔들거린다. 점점 그 불빛으로 다가갈수록 수미는 집채만한 공포가 자신을 와락 덮칠 것만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다갈색 페인트가 칠해진 현관문 앞에서 수미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그 손을 멈춘다. 순식간에 등줄기로 서늘한 한기가 느껴진 것이다. 수미는 얼른 고개를 돌린다. 하지만 텅 빈 어둠만이 보일 뿐이다. 그때 저만치에서 낯익은 여자가 눈앞에 어른거린다. 그 모습이 빠른 속도로 점점 다가온다. 아침에 아파트에서 투신했다는 바로 그 여자다. 뻘건 피가 줄줄 흐르는 그 여자가 손을 뻗어 수미를 잡으려고 한다. 겁에 질린 수미가 움찔움찔 뒤로 물러선다. 그리고 막 그 몸이 2층 난간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언제 나타났는지 혼비백산한 그가 재빨리 수미의 팔을 잡아챈다. 당신 미쳤어?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수미는 몽롱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본다. 방금 전 그 여자가 보이지 않는다. 순간 소름이 오싹 돋으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확 솟는다. 그가 슬그머니 수미를 껴안으며 속삭이듯이 말한다. 아침엔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나처럼 아이를 원하는 줄 알았어. 미나가 동생을 원해서 말이야.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할게. 하지만 당신도 보았겠지만 그 아이는 우리 미나와 많이 닮았어. 그래서 더 원했던 거야. 당신의 아이는 아니고요? 제발 그러지 마. 난 당신이 미나를 낳고 불임되었다는 걸 알고는 곧바로 정관수술을 했으니까. 그게 당신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그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듣자 수미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진다. 그제야 수미는 어쩌면 안개숲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덫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팔을 둘러 수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초인종을 누른다. 그러자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화가 꽃처럼 활짝 웃으며 그들 품으로 와락 달려든다. 수미의 굳어진 낯빛이 조금씩 펴지기 시작한다. 오늘의 소설 안개숲은 여기까지입니다. 2004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우린 또 요런 해피한 마무리 좋아하죠. 살면서 뜻하지 않게 이런 안개숲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경험했을 수도 있겠고요. 만약 있다면 이 밤 싹 걷어내시고 시원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의 밤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럼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